네, 수요일 이분들과 토크로 꽉꽉 채우는 시간입니다. 토크킹 시간 왔습니다. 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장윤성 정치전문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날로 저희 코너가 인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변희재 대표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뭐 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까? 제 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칠 때까지 토크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자, 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방금 저희 또 국민의힘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다들 당황해하시고 답변을 다들 거절하시더라고요. 뭐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지금 속보로 떴던 건데 뭐 속보도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두 문자 메시지, 특히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 부분이 이제 막 커 보이는데요. 자, 파장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 문자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우발적으로 폭로가 됐던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예전에 박 전 의원이 이정현 의원 문자를 폭로가 됐었고 김무성 의원이 또 김재원 의원 문자가 폭로된 적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예, 실제로 그때부터 이게 고의냐 실수냐가 좀 말들이 많았는데 예. 네, 그게 논쟁이 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 뒤부터는. 사실 그래서 별로 없었어요, 최근에는. 워낙 조심을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또 오래간만에 이게 좀 터졌는데 이게 제가 좀 살펴보니까 하나의 언론사가 우발적으로 찍은 게 아니라 아하. 거의 한 10몇 개가 같이 찍은 전 사진입니다. 처음에 동아일보 단독으로 봤었는데 다 찍었다는 사실은 제가 거네요? 따르니까 동아일보 단독이 아니고 먼저 다른 언론사가 찍었는데 아하. 두 번째 올라온 게 동아일보고 뭐 세 예. 번째 예를 들면 뭐 뉴시스 등이 쫙 연달아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고의성에 좀 의심을 하는 입장인데. 아, 고의성을요? 지금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예. 여기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얻은 이익들이 좀 있어요, 정치적 이익들이. 그런데 그걸 떠나서 만약에 이 권성동 저 비대위원장이 이게 진짜 실수야 그러면요, 네. 당장 사퇴해야 돼요. 아, 사퇴해야 돼요? 네, 사퇴하는 그 사유는 대통령의 그런 굉장히 중요하고도 은밀한 메시지를 관리를 못한 것만 해도 충분히 사퇴감이고, 이걸 만약에 권성동 지금 비대위원장이 사퇴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당 대표로 주도하면은 네. 이 건이 안 끝나게 돼 있어요, 이 건이.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실수였으면 이건 분명히 사퇴할 거다. 사퇴 안 하면 이건 고의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들어보니까 색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우리 장 기자님 말씀 먼저 들어보고 김재섭 위원장님한테 가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말씀 안 들어도 될까요? 김재섭 위원장 말씀 마지막에 안 하고 마무리도 싶죠. 하죠. 먼저 하십시오. 저는 우리 대통령도 이모티콘을 쓰는구나, MZ 세대처럼. 저는 처음에 잘못 보고 그게 생선인 줄 알았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따봉이라고 하는 엄지척이더라고요. 예, 엄지척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실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궁금한데요. 우선 내부 총질이라는 대단히 자극적인 언어 사용이 국민들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저는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고 지지자들이 놀랐을 거다. 네. 그야말로 멘붕 뭐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평소에 자주 쓰던 말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대통령의 언어의 품격을 좀 의심하게 하는 수준의 단어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대통령도 쓰는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많이 놀랐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결정에 윤핵관이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이 개입했던 것은 아니야라는 의혹을 갖게 만드는 단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엇보다 출근길 문답에서 꾸준히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제 당 내부의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징계 문제가 계속 논의될 때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대통령이 일관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사실상 거짓이었다라는 그렇죠. 게 완전히 드러난 사안이 돼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중징계에 사실상 본인 의견을 냈던 거 아니야라는 의혹도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그 이를테면은 지금 건대행을 위로하면서 뭐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어렵죠. 말이죠. 그래서 쉽지 제가 않죠. 보기에는 예. 이 문제는 앞서 이제 권성동 대표의 사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지섭 위원장이 지금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어둡죠. 이거는 제가 약간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예.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를 좀 아는 분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종종 등장을 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들과의 갈등을 빚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공공연하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건 윤핵관들이 윤심을 잘못 읽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을 한다. 윤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었었고 네. 지금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말하자면 이제 믿음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그 문자가 등장하고 나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이 틀렸나라는 의심을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공공연하게 많이 말씀을 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모종의 어떤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던 걸 우리가 반추해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아직 입장 정리가 잘 안 됩니다만은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분명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는 저도 좀 예측이 안 되고 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이것을 뭐 일부러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자가 공개됐을 때 불러올 파장, 여당이 불러올 파장,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불러올 파장, 근데 국정 운영에 대한 파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그것이 이제 변희재 대표님은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치적 그 유리함을 의도를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그것이 뭐. 얻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말 그대로 가불기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일부러 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인데 사실 일부러 그 사람을 썼다. 우리 아내다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한 4시간 이상한 변명이긴 하지만 4시간 만에 사과를 해버린 걸 봤을 때는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성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의도성이 있다면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문화일보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관련 보도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표현을 나왔습니다. 했는데 이제 예. 권성동 비대위원장이 발표하면서 완전히 굳어졌는데 끝났죠. 네, 끝났죠. 일단 좀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고의를 했다면 이런 정치적 계산이 가능한데 지금 코너로 몰려 있거든요. 그 구급 공무원 발언 등등 사적 채용 등등으로 해가지고 코너로 몰려 있어서 네. 조기 전당대회 얘기를 지금 막 이제 김기현 전 원내대표 등등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당내 영이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공개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과 다 상의해서 한 거지 내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나 이런 사람이다. 이제 이걸 하나 터뜨리는 게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조기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신병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무혐의로 간다거나 6개월 동안 아무런 경찰에서의 그 무슨 기소가 안 되면은 6개월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체제가 이게.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라 그리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준석이 돌아오면 더 뭐 복잡해진다면서 조기 전대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이 건 하나로 사실 이준석 대표한테 힘이 굉장히 많이 실리게 돼서 그런 상황이 이제는 이런 이제 조기 전대는 이제 거의 물 건너간 게 아닙니까? 되면. 오히려. 네, 사실 권성동 대표는 그게 목표였는데 조기 전대를 막고 자기가 향후에 뒤에서 이제 이 당대표 당권 잡는 거를 그래서 두 가지의 정치적 목적은 분명히 관철됐습니다. 물론 그 대가를 계산을 못했을 수 있어요. 후폭풍을. 대가를 계산 못했다. 근데 예. 후폭풍은 사실은 윤석열 대표가 대통령이 다 얻어맞았는데 예. 워터게이트 사건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게 된 사건에서요. 사실은 미국 국민들이 분노했던 게 도청이고 거짓말이고 이게 아니라 바로 이 측근들과 은밀하게 정치 공작을 편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렇죠. 그것도 아주 저속한 언어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요 한마디 내부 총진화하던 당대표가 나가니까 잘 됐다는 요 한마디로 이준석 쫓아내기 정치 공작의 배우가 본인이라는 게 이제 드러났다고 봐야 되고 이거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어차피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서 지금 이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예. 그 사람에다 대고 내부 총질하는 그러니까 인격까지 이 사람의 인격 자체가 이건 심각하구나.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게 후폭풍으로 와서 이제 권성동 비대위원장이 이럴 수는 있는데 아하. 저는 여기까지 만약에 계산을 못했으면 계산 못하고 왔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권성동 비대위원장한테 공개적으로 묻고 싶은 거는 진짜 실수였으면 물러나야 된다. 실수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 끝장을 내버렸는데 그걸 물러나야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데 웃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민주당은 뭐 많이 웃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 네. 글쎄요. 일단 적어도 네.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웃을 수가 없습니다. 웃을 수가 없습니다.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정치적 유불리는 사실 이후에 어떻게 펼쳐지는 그 이후에 펼쳐질 전국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저는 제가 아까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문자를 공개한 것이 실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하자면은 이제 변희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든 언행과 발언과 행동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받아서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 그나마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른바 윤핵관들 가운데서는 가장 정부 정책에 반대를 많이 했고 가장 쓴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합을 맞춘다 그러면 그렇게 대놓고 반대를 하진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명과 관련돼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거 부적절하다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그렇게 말하자면 대통령실과는 다른 목소리들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왔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 말하자면은 논쟁 자체가 좀 어렵게 성립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징계 처분과 관련돼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빠르게 인정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징계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뭐 대표직 유지라고 하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바로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힘을 실게 된 건데 그럼 차기 전당대회에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로 되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것이 유리한 거냐 생각해보면 그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문자 공개를 통해서 본인이 그다음에 그 어떤 당의 입지를 세우는 데는 하등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것이다. 거의 다 실수였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좀 이번 문자에서 일단 이제 앞서 이제 일감을 말씀드렸고 몇 가지 분석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 보낸 메시지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민주정당에 맞나라는 걸 의심하게 되는 멘트예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무슨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받들어서 뜻을 실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당정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항상 이제 여당은 청와대의 하명 부대가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그토록 비판했던 포인트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강기훈과 함께 강기훈 씨, 강기훈과 함께 뭐 하겠다,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보이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강기훈이 그 강기훈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정확하게 오늘 오전에 기자들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되겠지만 자유의 새벽당 창당을 주도했던 우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뭐 대한민국 최초의 극우 정당 뭐 이러는데요. 예컨대 이 정당이 주장하는 바가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구현되거나 관철되고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이제 행정관이 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겠느냐 꼭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러 이 청년 정치인을 왜 데리고 가는 거냐 뭐 이런 비판이나 의문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 대표님, 강기훈 씨를 좀 아십니까? 아실 것 저희 같은데. 이제 정통 장애보수 입장에서는 그분이 뭐 보수니 보질 않고요. 보지 않습니까? 좀 이제 좀 기회주의 정당이라고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왔던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저는 계시다. 관점은 다르고요. 무슨 보수니 그거하고 좀 관계없는 정당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지금 또 내용이 이 청년 이준석 퀴즈라고 하는 20, 30대 이탈이 가속화되느냐 네. 이런 문제인데 심각한 이탈이 나올 게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정치인 플러스 행정가가 겸비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뒤에서는 뭐 정치라고 앞에서는 행정가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은 굉장히 전 국민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되 네. 또 사고는 또 굉장히 전술전략가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제는 이게 나는 어떤 경우도 당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쨌든 이제 국민들 볼 때는 거짓말이었다는 받아들이면요. 이 건뿐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사안들이 수두룩한데 실제로는 대통령이 개입하지만은 개입한다고 말을 할 수 없는 분야들이 수두룩한데 이제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통치 불가능 사태까지 갈 수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닉슨 대통령이 내려오게 된 게 바로 그 문제였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짬짬이 그런 거. 계속 참모들하고 음모 꾸미는 게 이게 녹취가 공개되면서 끝장났는데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대통령한테는 너무 심각한 치명타니까 이건 권성동 비대위원장이 한치도 더 주저하면 안 되고 빨리 사퇴를 해줘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조금 언급하셨는데 그 젊은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정치인들 박민영 대변인도 좀 실망을 한 것 같고 임승호 전 대변인, 신인규 전 대변인 또 오늘 김용태 최고위원까지 또 저희 천하람 변호사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상당히 뭐 할 말이 없다. 너무 당황스럽다.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실망을 한 모양새인데 이 천하람 변호사 얘기로는 이제 대통령하고 문자 메시지를 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김재섭 위원장 혹시 아시는 건 있습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와 아니면 다른 사람. 제가 알기로는 역대 대통령들이 개인 휴대폰을 잘 안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안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알고. 그걸 문자 뭐 카톡을 하고 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고로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문자를 거의 보내지 않고요. 그렇죠. 예, 아주 최측근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녹취를 남겨가지고 기록하고 이런 스타일로.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문자를 있는데. 함부로 보내진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러니까 지금 뭐 보니까 우리 뭐 임승호 대변인, 신인규 대변인, 박민영 대변인들이 이제 메시지를 냈고 김용태, 천하람 이렇게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분들, 뭐 저도 그렇게 분류가 되긴 하는데 분류가 되긴 합니다. 이른바 이해관으로 분리가 되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저도 잘 아는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는 확실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천하람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 공개석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신뢰관계가 있었을 텐데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감정적인 안타까움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뭐 신뢰관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뭐 신뢰관계가 이제는 깨졌는 거다 이렇게 김재섭 위원장이 보시는 겁니까? 뭐 적어도 문자 내용만 보면 그렇게 된 거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예컨대 그 징계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진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뭐 저는 이제 그렇지 않고서야. 왜냐면은 뭐 그 언론에도 많이 났잖아요. 오히려 윤핵관을 비판하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을 잘못 읽은 거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공공연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뭔가 그 신뢰관계 변화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강신업 저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이 변호사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발한 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변호를 맡았어요. 성상납에 이제 자기가 증인이라는 사람을 스스로 이제 변호인이 돼서 한마디로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이 이제 이준석을 처벌하겠다고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표는 난 관계없다 그랬는데 이제 국민들 앞으로 볼 때 아니 이준석 죽이기의 배우가 윤석열 그리고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 이래버리면 당장 지금 경찰 조사건에서 경찰이 정상적으로 수사해서 기소하는데 엄청난 정책 부담을 갖게 됐죠. 그거는 정상적으로 해도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수사를 하고 뭐 기소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윤리위가 지금 추가 징계하는 것도 엄청난 정책 부담을 갖게 됐죠. 예전에 말했던 누가 얘기했던가요? 유상범 의원이 얘기했던가? 거짓말했으면 또 징계 받아야지 이런 녹음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안 된다는 그 말씀인데
자, 좀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하면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울릉도에서 바다를 바라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혹시? 본인 스스로는 본인인데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당연히 알고 지금 네. 아니 이 사안이 아니라 예. 그 윤석열 대통령 뭐 이제 윤심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김재수 위원장 얘기하시지만 네. 사실 정치권 안에서는 대통령이 사석에서는 이제 제가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 사석에서는 대통령이 그 아주 그 비난성 얘기를 가끔 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 대표가 특히 이제 선거 과정에서 두 번째 가출을 했을 때, 야 이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리더십이다 이렇게 평가는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름아름으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은 알았을 텐데 네.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서 공개된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기가 막히고 당황스럽지 않을까. 근데 어떤 입장을 내기에는 매우 곤란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이 자체로 국민들이 판단해 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국민의힘 중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수 정당 위기 중심에 이준석이 서고 네.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저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굉장히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당 내부에서 이미 리더십은 끝났고 그가 6개월 후에 돌아온다 한들 그의 뭐 당 대표로서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미 끝났다.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네. 이번 문자 파문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정말 살아서 크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아니 솔직히 그 현 이준석 대표님. 대표 웃고 있겠죠. 아, 웃고 있을 것이다. 가장 웃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죠. 예.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탈출구가 네. 없었는데 네. 이제 완전히 탈출구 하나를 마련했고 예. 만약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이제 이준석 대표 징계 기간인 6개월 동안 더 떨어지면 네. 이준석 대표는 이제 큰 기반 하나 마련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축출을 주도했던 윤핵관 세력과 저 보수 태극기 세력들은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전면전을 해야 되는 상황 벌어졌어요. 좀 이게 놔뒀다가는 예. 이 대표가 이제 부활해서 누구부터 치겠습니까? 그래서 당 내분이 심각할 수가 있죠. 자, 김재석 위원장 오늘 얼굴이 자꾸 어두운데 어둡죠. 이준석 대표가 웃고 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결과론적으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석상으로는. 뭐 제가 감히 뭐 예상하기가 어렵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웃고 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 당 얘기니까 대표인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분들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그렇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다들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이준석 대표의 개인 그 정치적 생명 여부와 상관없이 네. 당 전체에 대한 그다음에 국정 전반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위기나 아니면은 뭐 긴장 이렇게 국면으로 치달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개인의 정치적 생명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당 전체 보수형 전체에 말하자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라서 아마 웃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준석 네. 대표는. 네. 자, 지금 이 순간 1만 명이 넘었습니다. 동접이요? 예, 더 큰 왕관 하나 와. 제가 좀 사서 이 왕관 말고 지금 뚜껑을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뚜껑이 이건 아니고 권성동의 힘입니다. 예. 권성동. 우리와 관계없이 이건. 이게 뉴스킹의 힘이죠. 뉴스킹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보이는 라디오 또 유튜브로 많은 시청 또 감사드립니다. 자, 이 문자 메시지 얘기 뭐 오늘 또 다른 방송 가서도 많이 이제 하실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경찰국 신설 얘기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속보상으로는 이 전국 경찰 회의하는 거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입법적 해결을 기대한다라고 철회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건 안 할 것 같고 결국은 더 이상 어떤 경찰 집단 움직임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신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변 대표님 의견도 많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지금 뭐 검수완박의 사실 연장선하고 봐도 되는데. 검수완박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 법무부에는 왜 검찰국이 있는데 행안부에는 경찰국이 왜 사라졌냐. 네. 이제 이른바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기소권이 이제 이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네.
기소 한 번 당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얘기예요. 기소 한 번 당하면은 무죄를 나와도 대법까지 끌고 가면은 가산 탕진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검사들에게 그냥 맡겼다가는 검사가 사익이나 사적 감정으로 막 기소했을 때 큰일 나니까 그거를 공적 통제하는 겁니다. 이제 법무부에서 네. 검찰국을 통해서. 네, 근데 반대로 이제 경찰은 수사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수사권은 사실은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수사를 받는다 해서 한 뭐 힘없는 서민이 뭐 끝장나 이건 아니거든요. 기소가 됐을 때 문제가 되지. 네, 그래서 수사권은 최대한 자율성 보장해줘서 힘 있는 자들 그리고 여당도 뭐 수사하고 이렇게 보장해줘야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행안부에서는 경찰국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경찰 통제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이 경찰 담당 비서관이 최소한을 하고 있었는데 네. 윤석열 정권은 그 민정수석실 없애버렸으니까 아예 없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걸 빌미 삼아서 좀 명분 삼아서 예, 행안부에다가 경찰국을 둬서 더 세게 통제 들어가겠다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검찰 정권, 그러니까 검사들의 정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의 이 만든 정권에서 오랫동안 경찰과의 그 대립 관계 등등이 고려된 게 아닌가. 예,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나 현대화 추세에서는 전혀 안 맞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기소권은 통제하고 수사권은 풀어주는 흐름인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반대로 가고 있어. 그 부분이 맞지 않다. 예.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유례 어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뭐 조직이 14만이라는 것, 뭐 그거는 뭐 익히 알려져 있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권들이 상당 부분 경찰로 이관이 된 예.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나라 경찰과 좀 다르게 자치경찰이랑 국가경찰이 나눠지지 않을까. 뭐 형식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자치경찰이 거의 무의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원화되어 있고, 우리가 행정경찰이랑 사법경찰도 나눠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막강한 조직력과 막강한 일원화된 형태의 경찰 조직이거든요. 게다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 경찰의 힘이 더 강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경찰을 견제해야 될 수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정 체계나 그러니까 정부 체계나 아니면 법 체계에 따라서 보면 내각이나 대통령이 어떤 형사 정책에 관한 내용들을 만들고 집행을 하게 되면 그 독립된 청에서 그걸 수행하게 돼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사실상 거의 힘이 없는 조직을 통해서 경찰을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또 때로는 직접적으로 뭐 통제, 감시 정도를 하는데, 그것이 심의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인 통제라든지 견제를 하기 대단히 어려운 구조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로 경찰한테 수사권들이 거의 다 이관이 됐고, 이 막강한 조직력과 막강한 힘을 가진 경찰에 대해서 누군가는 어떻게든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데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내각의 경찰을 통제할 수 있고 경찰과 관련된 형사정책들을 만드는 기관을 통해서 경찰과 효율적인 견제 감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것조차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경찰이 통제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장 기자님. 네.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사실 너무 빠르고 바투게 지금 이상민 장관이 이 일을 처리해서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절차를 너무 빨리 그렇습니다. 진행했던 예. 부분. 네. 이를테면 40일간의 숙려기간이 있는데 그걸 나흘 만에 끝내버렸고. 입법 예고 정도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경찰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맞냐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100번 말해도 위헌이다.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현행법 아래에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법률로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 75조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변호사 앞에서 제가 이게 법률 얘기를 해서 지금 그렇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그러면 정말 이 경찰국 신설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이상민 장관이
정치인이잖아요. 네. 정무직 공무원이고 그러면 야당을 만나서 이게 입법이 필요하니 정부조직법을 고쳐주십시오. 국회에 가서 입법을 바꾼 다음에 명을 바꿔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진하면 될 일을 그냥 시행령을 바꿔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내부 반발이 있고 약간이 아니죠. 굉장히 심한 내부 반발이 있었던 것이고 추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드라이브를 거니까 국민적 반발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김선택 고대 교수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상민 장관 해임이나 탄핵이 가능하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논란을 키워서 탄핵 얘기까지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고요. 네. 판사 출신이잖아요. 법률적 절차를 밟아서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과도하게 스텝을 밟아서 오히려 상황을 역행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이다. 그렇죠.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 장 기자님은 절차 부분 얘기해 네. 주시네요. 이제 반대를 하나 네. 말씀하십시오. 하자면요. 예, 김재식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급급하게 이루어졌다.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제 이겁니다. 그 지금 경찰은 당장 수사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강한 조직력과 힘을 바탕으로 한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입법적으로 처리를 그러면 하면 좋죠.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입법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민주당은 대놓고 경찰국 신사를 반대하고 있고 이것이 경찰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의도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당장 경찰은 칼을 쥐게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냅둬요. 그냥 경찰이 다 모든 권한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냅두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소 좀 급한 면이 있더라도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은 있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이 거친 발언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죠. 뭐 모든 경찰이 그런 것도 아니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경찰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발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면 그건 그럴 수가 있는데 당장 경찰이 칼을 쥐게 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석연 처장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석연 처장 제가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세계 각국의 어느 나라에도 내무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를 이석연 처장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거 세계의 트렌드다라고만 해놨고 제가 사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없습니다. 내무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은.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변 대표님 말씀 먼저 듣고 그 통제라는 게 어느 수준의 통제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내무부에서 파견 나온 그 청와대 치안 그 행정관이 일정 정도의 통제만 했을 뿐이지 지금 경찰국은 완전히 인사 예산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영미식 국가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사권에 대해서는 왜 정부가 할 필요가 없냐면은 검찰하고 법원이 통제합니다. 수사권에 대해서는. 예.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수사해봐야 검찰에서 기소 안 해주고 법원이 영장 안 주면 끝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행정부가 따로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장 기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사성을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왜 경찰청법을 만들고 경찰을 독립시켰습니까? 예. 역사적 퇴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종철 열사 탁한이 엎어가지고 죽었다라는 그런 잊지 못할 과거의 민주화 운동의 수많은 상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경찰이 했던 폐단과 폐습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청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와서 내무부 통제가 필요하다. 물론 비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사권 조정을 하려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수청도 만들고 그리고 경찰도 자치경찰, 수사경찰 분리하고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지금 뭐 거의 유명무실 비슷하게 공수처, 예. 했지만 여튼 공수처의 역할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검찰은 기소 중심으로 하고 이래서 수사권을 정리 조정해서 제대로 된 완성된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행안부 장관이 내무부 치안 시절로 돌아가자는 방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아니 이것을 역사를 30년 전으로 거꾸로 퇴행시키자는 것이냐 여기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시간이 싶습니다. 1분여 남았는데 예, 김재수 네. 위원장님. 예. 그 우리가 1987년에 그 말 그대로 고문치사 사건들이 있었던 그때 그렇죠. 87년 사건. 오히려 이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검시 요청을 받는 바람에 오히려 그 사건이 동아일보를 통해서 받아냈죠.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 때문에 그 사건이 우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1991년에 경찰청법이 개정될 때는
검사가 기소권을 완벽하게 갖고 있고 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이 통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경찰청법을 말하자면 독립된 형태로 경찰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네. 무엇보다도 아까 전에 우리나라는 영미법 체계가 아니잖아요. 대륙법 체계를 따라서 정부 조직 역시도 프랑스나 이런 대륙법이랑 똑같이 따라갑니다. 네. 영미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경찰이랑 자치 경찰이 사실상 분리돼 있어서 나름의 그 어떤 통제 균형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영미법 국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토크킹. 벌써. 뭐 하려면 주제를 지금 반의 반도 못 다뤘는데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도 또 다음 주에도 우리 세 분 다 같이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크킹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변희재, 김재섭,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